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1번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에는 2022학년도 미트 18회 1번학 기출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대라든지 약대로의 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이 어느 방향으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가, 특히나 이렇게 시험이 마지막 한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단연간에 미트와 피트, 특히 의대, 치대, 약대 쪽으로의 입시 쪽으로 강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이 좀 접히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출제 방향들이 확연하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미트는 그 학교들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면서는 시험의 퀄리티 그리고 방향도 많이 달라지게 됐었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전보다도 추론 형태는 많이 감소가 되고 반면에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꽤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공부를 하셨을 때 혹시라도 나는 추론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좀 포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 정도는 포기하기엔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이 남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한 번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고득점으로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그림은 주양자수 n값이 3인 수소 원자 오비탈 가에서 다해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키워드가 될 것들은 약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주양자수가 3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늘 나오는 거지만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라는 정보가 되겠죠. 이 3가지에 대한 조합은 여러분들에게 오비탈의 종류를 찾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다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오른쪽에다 마저 정리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같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가나다 3가지들은 다음과 따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양자수가 바로 3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마디수라고 하는 것을 전까지만 쓸게요. 전체 마디수는 우리가 3 빼기 1 따라서 바로 그 마디 개수는 2개가 돼주겠고, 그 마디 개수라고 하게 되는 것은 흔히 우리가 평면 마디라고 하게 되는 L값과 바로 나머지 하나가 돼주는 건 구면의 마디, 구형의 마디가 되는 흔히 방사성 마디라고도 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마디수에서 우리가 각 마디수를, 즉 평면의 마디수를 빼주면 그게 곧 우리한테는 방사성 마디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니? 라고 했던 것은 이 뒤쪽에 있는 방사성 마디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면 마디수, 방사성 마디수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 L값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평면 마디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L값은 오비탈의 종류로 곧장 연결되기도 하겠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에서는 원점을 제외하고서는 마디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원점을 제외한 마디가 하나가 더 있겠고, 다에서는 마디가 2개가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로부터 우리는 가나다 3가지가 어떤 오비탈이고 마디수는 몇 개가 되는지 각자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구면의 마디수를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건데, 가에서는 구면의 마디수가 없고 나에서는 하나가 있고 다에서는 2개가 있는 거니까, 즉 그 말은 전체 마디수가 우리한테는 2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평면의 마디수는 가에서가 우리는 2개, 나에서는 1개, 그리고 다에서는 없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우리는 가라고 했던 오비탈은 L값이 2가 돼주는 바로 3D 오비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에서는 평면 마디수라고 하는 게 곧 L값을 얘기하는 오비탈 종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3P 오비탈. 마지막 그러면 다라고 했던 건 동일한 주양자수 n값을 가지고 있는 바로 L값이 0이 되는 3s 오비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건 바로 수소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수소라고 했을 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단전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특히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에너지 준위가 방향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n값에만 의존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모두가 같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가는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틀린 거죠. 가가 구형인 게 아니라 바로 다가 구형인 S오비탈을 물어봤던 질문이 되는 거니까 이미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서는 나의 전체 마디수는 이라고 했지만 나가 됐건 가가 됐건 다가 됐건 모두의 다 전체 마디수라고 했던 건 3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겠고요. 3번에서는 다의 자기항자수라고 했던 건 우리한테 바로 L값이 0이 되는 S오비탈인 걸 찾아주게 된 거니까 당연히 ML값도 0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4번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 뿐만 아니라 다도 모두 같다라고 했던 것도 이미 같이 확인했던 뭐 때문에 그렇더라? 바로 수소 원자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5번에서는 가운동량 양자수에 대한 걸 잘 읽어준 거니? 라고 했던 거니까 가나다 순서대로 갈수록 우리는 각마디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부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2, 3주기 원소의 일부에 대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보편적으로 이제 문제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주냐면 그래도 X축에 누굴 나타내주고 그리고 Y축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주기 마련인데 그런 말조차도 좀 빠져있는 편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죠. X축에 대한 원자 번호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줬는데 N,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줬어요. 이건 과거에 이미 5회 때 밑에 5회 때 아주 과거가 되겠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차용해 와서 살짝 각색만 좀 해놓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한테는 바로 n 플러스 2번과 n 플러스 3번 그 사이를 가지고 보게 되면 1차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즉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원소들이 주어져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2주기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즉 n 플러스 3번부터는 우리한테 3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것 가지고 질문 주고 있구나. 거기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n번부터 n 플러스 5번까지의 원소들이 누구인지는 아주 쉽게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그냥 써놓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n번은 바로 산소를 뜻하는 거겠죠. n 플러스 1번이 플로린이 되주겠고요. n 플러스 2번은 네온, 그리고 n 플러스 3번, 즉 3주기의 시작이죠. 따라서 소듐이 되주겠고 n 플러스 4번은 우리가 마그네슘, 그리고 n 플러스 5번은 알루미늄. 자, 이제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선은 최각전자의 유액 전화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최각전자에 대한 유액 전화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기적 경향성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를 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유액 전화라고 했던 부분의 변수라고 한다면 사실 원자과 전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겠냐라고 하면 바로 원자 번호예요. 같은 주기가 됐건 같은 족이 됐건 우리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액 전화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산소하고 플로린을 가지고 비교를 했던 거니까요. 누가 더 클 거니? 라고 하면 플로린이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렸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2번에서 원자 반지름 비교를 물어봤는데 n 플러스 2번은 분명히 우리한테 네온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었고 n 플러스 3번은 소듐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주기도 아니고 같은 족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원자 반지름은 도대체 어떻게 비교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원자 반지름에 비교된 가장 첫 번째는 같은 주기에 있는 거냐 같은 족에 있는 거냐 중에서도 우리가 같은 주기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즉 앞쪽에 있었던 바로 우리가 네온은 2주기죠. 그리고 소듐은 3주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극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네온은 비금속이고 그리고 바로 소듐은 금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반지름이 더 큰 거니? 라고 하면 반지름은 금속의 반지름이 더 큰 거죠. 그런데 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주기적 경향성을 따져주는 내용들을 적용시켜줄 때 같은 주기가 아니면 같은 족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름의 우선순위가 늘 있다는 거죠. 껍질이 돼주는 것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어느 경우가 큰 거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주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n값이 우리가 클수록 껍질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반지름 기본적으로 크다.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n 플러스 3번 원자가 n 플러스 4번 원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린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푸는 요령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한테 n 플러스 3번은 바로 소듐을 준 거고요. 그리고 n 플러스 4번은 우리한테 마그네슘을 준 건데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를 할 때의 중성 상태의 전자 배치로 따져주면 간단하게 경합성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즉 중성 상태의 전자 배치로 두 번째 전자를 뗀다라고 할 때를 보면 소듐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소듐의 전자 배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더 가까운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맞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서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아주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 증가를 보이는 원소는 같은 주기에서 다른 어떤 원자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같은 주기에서 18쪽 원소인 알곤에 대한 2차 이온 에너지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소듐의 2차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더 안쪽 껍질 전자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죠. 오케이? 자, 4번에서는 n 플러스 4번 원자는 3p 오비탈에 전자를 한 개 갖는다 라고 했던 건데 해당되는 원소가 마그네슘이죠. 따라서 마그네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3p 오비탈에는 전자를 갖지 않는 거죠. 여긴 전자가 없다. 아마도 일종의 알루미늄 쪽으로 뭔가 유도해서 물어본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작이성 이런 부분도 내일 같이 떠올려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에서는 n 플러스 5번 원자의 n번 원자는 서로 안정한 1대1의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했던 건데요. n 플러스 5번은 알루미늄이었고요. 그리고 n번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산소였죠. 산소하고 알루미늄은 어때요? 금속과 비금속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적인 산화수 계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게 됐었던 그 값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화수 우선순위 값이 플러스 3이잖아요. 전자 3개를 다 잃어버린다는 게 되겠고요. 산소는 보통 2-로 결합한다라고 하죠. 마이너스 2의 산소 상태를 우선순위로 많이 갖게 되는 거니까 서로를 반대쪽으로 써주게 되면 그러면 전체가 중성의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1대1이다 라고 했으므로 틀렸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미트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자 구조를 아예 구조식으로 그려주고 나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제법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늘 주어지는 거니까 구조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SCN-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원자들 중에서 가장 전기음속이 낮은 원자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는 즉 나머지 두 개 원자가 남은 거니까 양쪽에는 우리가 전기음속도가 큰 원자들을 배치를 둔다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자들에 대한 족본에 맞춰서 우리는 결합수로 연결해 주게 되면 그러면 형식전화를 0이 되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려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제 말의 의미는 실제로는 질소는 결합수를 3개로 그리고 황은 결합수를 2개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게 되면 그러면 각각은 옥텟 규칙도 만족이 되고 형식전화도 0이 된 형태로 그려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양쪽 결합수가 5개가 되면서 탄소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될 수 있는 전자수가 4개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즉 두 쌍과 세 쌍으로 토탈 전자 10개까지는 2주기가 되는 원소 입장에서는 그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옥텟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차고 넘치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결합수 하나 줄여주는 방향 쪽으로 갈 텐데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 그럼 어느 쪽에 결합수를 줄여서 반대쪽으로 전자쌍을 좀 넘겨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전기음속도가 큰 쪽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려줬을 때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의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형태는 나와 같은 형태를 그려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황은 형식전화가 0이고요. 탄소도 형식전화가 0이고요. 대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질소는 전자 하나가 는 형태로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식전화가 -1의 형식전화를 갖게 되는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변 원자들에 대한 전기음성도를 따져봤을 때 전기음성도가 황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질소가 되겠고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중심 원자. 따라서 그 중간 정도로서 우리가 황은 질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가져가서 우리가 -1의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은 더 불안정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다음과 같은 공룡 구조들을 양쪽에 나타내주고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는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도 그래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을 통해서 묻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1번선은 가에서 시그마 결합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중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시그마 결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제가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골격을 뜻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황과도 시그마 결합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질소와도 시그마 결합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나머지 나와 다에서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한테는 두 개가 될 수는 없겠다. 하나가 될 수는 없겠고 두 개가 돼야 되겠다. 자, 2번에서는 나에서는 질소의 형식전화가 0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먼저 같이 확인을 해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형식전화는 0이 아니라 -1이었다. 기본에서 제가 좀 파란색으로 강조를 좀 드린 거고요. 3번의 다의 분자 기하 구조는 구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분형이 돼주려고 하면 최소한 중심 원자에는 론페어가 한 쌍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의 구조가 됐건 나의 구조가 됐건 가의 구조가 됐건 기본적으로는 중심 원자에는 론페어가 없어요. 즉 중심 원자 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소를 판단해 보자라고 한다면 입체소는 양쪽으로만 결합의 형태로 전자 그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딩 표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선형 18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4번에서는 그래서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가와 나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 틀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사실 3번과 4번 지문은 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sp 혼성 오비탈을 갖더라. 가나 다 모두 다 해서 5번에서는 공명 구조에서의 기여도는 나가 다보다 크다. 즉 나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등수를 매겨준다. 누가 그러면 조금 더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순위를 좀 매겨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형태들 중에서도 만약에 다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에서는 탄소 형성하는 똑같이 0인데 그나마의 결합마저도 론페어 쪽을 하나를 더 질소가 가져가 버리게 되면 질소에 대한 형성하는 -2가 되겠고요. 그 말은 다시 해서 황은 +1의 형성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의 형태였다라고 했던 것은 질소도 제로고 탄소도 제로로 연결해 준 거죠. 하지만 덕분에 황이 전자쌍을 하나를 가져가는 덕분에 형식전화가 -1의 형태로 그려준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다가 가장 불안정하겠고요. 그 사이에 그나마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가 정도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면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서 답은 5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이어서 4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그림가는 뷰타 13 다이엔이라고 했던 여러분이 보통 이제 유기학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분자 구조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흔히 컨주게이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원자가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구조를 그려준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가의 탄소 2p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파이 분자 오비탈 1부터 4까지의 에너지 준위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MO1부터 MO4까지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가 증가되는 순서대로 나타내 준 건데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원자 분자가 돼주면 시그마 결합까지 모두 그려주게 됐을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골격에 대한 것들은 특히나 지금처럼 원자과 결합 이론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러한 기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파이 결합에 대한 부분들은 분자 오비탈을 이용해서 에너지 준위 도표의 형태로서 나타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파이 결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오비탈은 2p 오비탈이 되는 거니까 원자에 해당되는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MO1부터 MO4까지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 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느 위치에 가는 것이며 각각의 오비탈들에 대한 특징들은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상기시켜가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즉, 제 말의 의미는 이 오른쪽의 나의 그래프에서 에너지 준위를 MO1부터 MO4까지 중에서 그 중간에 딱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선을 먼저 그어주고, 이 에너지 준위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원자 오비탈의 이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쪽이 우리가 흔히 결합성 오비탈, 그리고 그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반결합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데부터 위로 하나씩 올라갈수록 어떤 차이점이 있겠니라고 하는 건데, 그건 바로 각각의 우리가 탄소 원자들 사이에 마디수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들 사이에 마디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럼 각각의 탄소 원자들마다 그 사이에 마디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디수 하나씩 늘 때마다 전자 발견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탄소 원자가 4개이기 때문에 그 사이는 3군데가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마디수는 3개가 되겠죠. 그럼 그 사이 개수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달라질 테니까 마디수는 3개, 2개, 하나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로 가서 나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은 sp2 혼성 오비탈이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이 결합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골격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방향이 어때요? 방향은 크게 3개의 방향으로 골격을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골격 방향대로 우리는 몇 개의 방향으로? 3개 방향으로, 그래서 S1개, P 2개로 골격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번은 맞겠고, 니을머서는 마디 개수는 MO4가 MO1보다 3개가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이 변별력 있게 출제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라고 했던 게 되겠죠. 디귿번서는 그러면 MO2의 전자를 MO3로 여기하면, 즉 흔히 excited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들뜨게 하면 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들뜨게 해준 결과로부터 탄소 사이의 결합에 대한 평균 결합 에너지는 감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냐라고 했던 부분은 앞서도 강조했던 거지만 MO2는 결합이었었고 우리가 MO3라고 했던 것은 반결합성 오비탈을 뜻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합에서 반결합성 오비탈 쪽으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도록 들뜨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덕분에 우리는 그 결과로서 결합 차수는 감소가 되겠고, 덕분에 결합 에너지도 그러면 감소가 되겠고, 덕분에 그러면 우리는 결합 길이는 상대적으로는 길어진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모두가 다 맞는 거니까요.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대 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해서 답은 7번으로 표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까지 분자합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었고요. 5번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일까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에다가 판서 혹은 필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지에다가 많이 필기를 해드린 편이에요. 필기가 다 끝난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떤 순서들을 어떻게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가 라고 하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상도표라고 한다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갈륨이라고 하는 물질의 상 그림을 주고 있고요. 이게 갈륨이 됐건 어떤 원소가 됐건 어떤 화합물이 됐건 상관은 없어요. 1부터 4까지 중에서 기체상은 1개, 액체상은 1개, 그리고 고체상은 2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상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상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렇죠. 압력은 일정하게 두고요. 온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상이 더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는 상도표에 직접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위쪽에다 표시를 해보게 되면 같은 압력, 일정한 압력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증가한다라고 도표가 주어져 있고요.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덕분에 가장 왼쪽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상투와 상원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모두가 다 고체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투도 고체상, 왜냐면 고체상이 두 개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상원도 고체상, 그리고 상쓰리라고 했던 것이 그럼 우리는 액체상, 그리고 가장 오른쪽 압력이 낮을 때라고 하게 되면, 압력도 높여주게 되면 우리가 분자 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 덕분에 붙들려서 상전이가 가능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으면서도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바로 4는 우리가 기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났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읽어줄 만한 팩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삼중점이죠. 상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상이 만나게 되는 점을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략 300켈빈에서 일기압, 즉 또 원점에 대한 건 0이라고 따로 주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어쨌든 셋이 만나는 점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2, 상3, 상4에 대한 삼중점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삼중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혹은 이 상도표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는 주어져 있는 우리가 바로 온도나 압력 조건에서는 그 물질의 상의 자에너지가 최저인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상의 경계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즉 상전이 곡선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상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겠고, 다음 같은 삼중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세 가지 상이 모두 다 공존하게 되는 온도 압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아래 선택지로 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선택지에서는 그래서 상3는 기체상이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상쓰리는 기체상이 아니라 액체상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태 4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니은버선 삼중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맞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마지막 딜번 A에서의 그러면 밀도는 이라고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상2와 상3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밀도라고 하는 건 어때요? 밀도는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증가시켜 줌에 따라서 비교를 가져가는 게 되겠죠. 새로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선 하나를 싹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죠. A점에서 그어보게 되면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위쪽으로 압력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자, 그러면 압력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떻더라? 압력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요, 그 상이 고체상이건 액체상이 됐건 어쨌든 부피가 그래도 다소나마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양에 대해서 부피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밀도가 증가된 상태로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밀도가 어떤 상이 더 높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2보다는 액체가 돼주는 3인 상의 밀도가 더 높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액체상의 밀도가 물과 같이 더 높더라. 따라서 2가 3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말은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2보다는 3가 더 크더라. 따라서 맞는 건 니은번 하나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어때요? 쉽죠? 기본적으로 상도표 읽어주는 내용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중요 개념들까지 같이 꼭 기억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어서 6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다음 기체 X가 Y로 분해되는 반응의 교역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X가 2개의 Y로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그래서 그림은 실린더에 1몰의 X만을 넣은 초기 상태 A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응식을 꼭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반응식은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림에다 직접 표시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X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을 각각 저는 위에다가 X 개수도 써놓도록 할게요. 2개의 Y씩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럼 처음에는 A점일 때는 우리가 X만 1몰이 있었고
그때 X축으로 지금 나타내준 그래프는 어차피 꺾인 점으로 그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줄 때 지금 이 정보들은 특히나 X축 같은 경우 역수로 또 주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뒤집어가지고 같이 읽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때 부피는 V1으로 일정하다라고 주고 있었던 조건이었고 처음에 당연히 Y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가 우리한테는 1기압이야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단위 따로 쓰진 않도록 할게요. B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바로 Y의 몰수가 B점에서 1이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몰계가 생겼구나라고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Y가 두 개씩 늘 때마다 X는 하나씩 줄거든요. 그러니까 Y가 는 양이 절반만큼 줄었겠죠. 따라서 X는 0.5몰이 됐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C점에 도달했을 때는 Y는 이제 2몰이 됐다라고도 제시를 해줬어요. 2몰이 됐으니까 그 말은 곧 우리한테 바로 C점에 도달했을 때 X는 더는 반응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는 건 없겠다. 그리고 D점에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X가 없으니까요. D점에서 똑같이 Y만 우리가 2몰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부피 혹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용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용기 전체에 대한 몰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위에다가 색깔만 좀 구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파악을 했던 거지만 토탈의 몰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1몰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0.5몰과 1몰이 있었던 거니까 1.5몰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몰이 됐고 그 다음에도 2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V1, 2, 3로 일종의 ABC까지는 부피가 다 똑같아요. 부피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압력은 1기압에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압력은 역수가 2니까 2분의 1기압, 그 다음 압력은 3분의 1기압, 그 다음 압력은 4분의 1기압으로 계속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ABC까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대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만 구별해 보도록 할 건데 보라색 써보도록 하죠. 처음에 있었던 온도를 만약에 우리가 T0다라고 한다면 그럼 보는 바대로 몰수는 1.5배가 늘었고요. 압력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부피는 그대로 있어요. 그 결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처음보다도 온도는 3분의 1배가 줄었어야 되겠죠. 그쵸? 뭐 때문에요? 왜냐면 우리는 온도하고 몰수는 서로 반비례잖아요. 몰수가 2분의 3배로 늘었으니까 반대로 3분의 2배만큼 온도는 감소가 되겠고요. 몰수 때문에 3분의 2배 감소, 그리고 압력에는 온도가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절반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배,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따라서 3분의 1 바로 쓴 거예요. 그냥. 자, 마찬가지예요. 몰수가 그러면 이것도 B에서 C로 가는 것으로 꼭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따져보기 쉬운 형태로 비율 관계를 따져보는 게 제일 좋겠죠. 즉, 첫 번째 A점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C점의 상태로 보자라고 하면 그럼 몰수는 2배로 늘었어요. 그럼 온도는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압력은 3배가 줄었어요. 부피는 다 똑같지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온도가 그러면 6분의 1배로 줄었구나. 따라서 6분의 1 T0. 근데 재밌게도 C점과 D점에서는 온도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 T0로 똑같은데 압력만 이번에는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다는 얘기는 그 준 비율만큼 반대로 부피는 늘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부피에 대한 비율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압력이 다음과 같이 3분의 1 대 3분의 1분의 4분의 1의 비율로서 우리가 줄어든 비율의 반비례로 뒤집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간단한데 이런 또 요령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가져가냐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었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따져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작아진 거니까요. 그러면 4분의 3배만큼의 비율로 작아진 건데 그러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몰수하고 온도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 말로부터 갖고 오게 되면 반대로 그냥 뒤집어만 주면 되겠지. 주는 게 아니라 늘었겠고 늘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3대 4의 비율로 늘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주어진 자료에다가 풀어야 될, 즉 해석해야 될 내용들은 다 같이 확인해 본 셈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B점에서의 바로 X의 부분 압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B점일 때는 X하고 Y가 0.5몰과 1몰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전체 압력은 2분의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 2분의 1기압에다가 X의 몰 분율, X라고 했던 건 0.5 대 1, 즉 1대 2의 비율로 있는 거니까요. X의 몰 분율은 3분의 1. 따라서 그 곱으로 나타내 준 거니까 6분의 1기압이 돼야 되는 거지 4분의 1기압은 말이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번은 틀렸다. 니은번에서는
부피 V2에 대한 걸 가지고 V1과의 비율 관계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굳이 누가 누구의 몇 분의 몇 배 이런 것들보다는 3대 4의 비율이었으니까 그게 맞는지 갖다 써놓고 확인만 해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비율상 우리가 4대 3이었어 라고 했던 거. 따라서 3분의 4배 준 거니까 니은번은 맞겠죠. 마지막 딜번 기체 분자의 평균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했던 우리가 VRMS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D점과 A점에 대한 비교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각에 들어있게 되는 우리가 물질의 종류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묻고자 한다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온도에 대한 비율을 먼저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D점에서의 온도, 아까 제가 보라색 써놨던 것, 여러분들을 위해 써놨던 것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6분의 1이라고 얘기했었고 A점은 그냥 T0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6분의 1배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1대 우리가 6이라고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바로 몰 질량에 우리가 반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몰 질량에 대한 건 사실 이렇게 반응물이 한 종류, 생성물이 한 종류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면 X가 1몰이 줄어들면서 Y가 2몰이 늘어날 때 그 질량은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가 몰 질량에 대한 비율은 X가 2, Y가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점에서 Y밖에 없으니까 Y의 몰 질량은 1이고요. 그리고 A점에서는 X만 있는 거니까 X의 몰 질량은 2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굳이 이건 일일이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몰 질량에는 반비례가 되고 온도에는 비례가 되더라. 다만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는 루트에 비례가 되고 루트에 반비례했다라고 했던 거. 그것만 주의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반비례 관계가 되겠고 그리고 그걸 루트를 씌워가지고 비교해준다라고 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둔다면 간단하게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1대 루트 3이 돼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A점에서의 몇 배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루트 3분의 1배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6이 아니라 3으로 고쳐줘야겠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2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죠. 기존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저하고도 이제 문제풀이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점들마다의 그 상태에 해당되는 상태 변수들, 온도, 부피, 몰수, 압력 이 네 가지 상태들만 비율관계로 정리한다면 기출문제들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7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표는 용매 A 100g에 용질 X와 Y를 녹인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고 있어요. 사실 용매에 대한 걸 보여주면서 질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거죠.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이상용액 총괄성. 자, 그리고 A의 몰랄 내림상수를 KF라고 주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분자량도 MX, MY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밑에 이미 기호로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계산으로 푼다라기보다는 오롯이 그대로 비율로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그 이유인즉슨 변수가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용액들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용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용매 A라고 하는 게요. 그리고 그 질량이 100g, 즉 0.1kg으로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변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고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어느 점 내림을 결정지어질 수 있는 변수 요인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용질의 종류에 무관한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있는 개수가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는 그 어느 점 내림에 대한 델타 T F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질에 대한 바로 몰수가 비례 관계가 될 건데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 게 질량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X가 Ag, Y가 Bg만큼 들어있는 덕분에 그때 어느 점 내림에 대한 비율이 1대 2라고 보여준 거였어요. 그 말에 대한 의미는 그 몰수들이 즉 Ag에 대한 몰수가 그리고 Bg에 대한 몰수가 그냥 1몰과 2몰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되는 몰수가 A는 1몰, B에 해당되는 몰수가 2몰.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죠.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가 MX, MY라고 얘기를 했었던 몰 질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겠니? 라고 하면 그러면 Bg만큼이 2몰인 거니까요. 그럼 2분의 1 Bg은 그러면 그렇죠. 1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A 그리고 2분의 1 B 이렇게 먼저 하나 구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봤더니 x도 bg만큼 넣어주고 y도 2bg만큼 넣어주고 그렇게 섞어줬더니 토탈은 똑같은 용매 질량에 대해서 어원점 내림이 7ΔT만큼으로 달라졌대요. 자,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bg만큼 y가 들어있을 때 몰수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2몰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배로 늘려준 거니까 일종에 들어있는 몰수는 4몰인 거예요. 그러면 토탈이 마치 7몰처럼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바로 bg만큼 x를 넣어준 그 질량에 해당되는 몰수는 우리가 일종의 3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나온 거죠. 뭐 어차피 우리가 그럼 Ag과 Bg에 대한 관계라고 하는 건 금방 나올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Ag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분명히 1몰에 해당되는 양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니까 Bg에 해당되는 양은 Ag보다도 3배가 많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해석해 놓은 거 말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묶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KF라고 했었던 어느 점 내림 상수에 대한 값을 식으로 써주면 다음같이 쓸 수 있을 거냐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A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X라고 했던 용지를 넣어준 걸 통해서 질문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냥 식대로 써보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델타 T만큼 어느 점 내려갔던 건데 그 이유는 몰랄 농도, 즉 따라서 우리한테는 질량이 Ag 그리고 몰 질량 어쨌든 mx로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만큼의 용질의 몰수를 누구에 대한 질량으로 용매의 질량 0.1kg으로 나눠줘야 몰랄 농도 쓰겠고 여기다가 어느 점 내림 상수 kf를 곱한 그 결과가 델타 t라고 한 거니까요. 양쪽에다가 우리가 0점을 없애준다고 곱을 해주고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 kf 값은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뭐 더 쉬운 건요. 일단 우변에서 위아래 그냥 10배를 준 분모는 일단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x분의 10a였었고요. 그러니까 좌변 넘겨줄 때 10a가 분모로 mx는 분자로 올려주게 된 거니까 기억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나머지 과정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니은번에서는 b값과 a값에 대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미 같이 확인해 줬던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서 Ag과 바로 Bg의 관계는 몰수가 1대3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그대로 쭉 갖고 오게 되면 금방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B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니은번은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mx와 mi는 서로가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건 전혀 같지가 않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만약 마지막에 지금 용액 다를 보게 되면 동일한 질량은 아니긴 했지만 우리가 동일한 질량 Bg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도 서로 묶어서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서 봐도 되죠. 즉, 둘 다 Bg씩 넣어주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몰수가 3대2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일부러 좀 안 써드리기도 했던 건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봤을 때 질량이 X하고 지금 Y처럼 B로 서로 같대요. 그러면 질량은 결국 몰수에다가 우리가 몰 질량을 곱해준 것과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늘 문제를 풀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재 해당되는 우리가 X에 해당되는 몰수는 비율이 3, Y는 비율이 2였죠. 그러니까 몰 질량에 대한 비율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간단하죠. 서로 반대로만 바꿔주면 그만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 대 2 곱하기 3. 그죠? 따라서 2 대 3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같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Y가 더 크다.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항상 비율 관계로 문제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우리 이어서 문제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화학 평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A와 B로부터 C가 생성되는 반응의 경역 반응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는 온도 T의 실험 1에서 3에서 초기 농도에 따른 평형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들을 통해서 계수 A도 찾아주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보게 되면 A하고 B는 반응물이었었고요. 그리고 B에 대한 계수라고 하는 것은 B에 대한 계수는 1이었죠. 그리고 생성물인 C는 우리가 계수가 2였고요. 물론 여기다 써놓는다라고 했던 이유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의미 정도예요. 자, 그리고 A라고 했던 것에 대한 A는 계수는 A였는데 그걸 굳이 따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둘이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C가 되더라 라고 했던 건데 보니까 실험 1에서는 C가 하나도 없다가 생겨났어요.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생겨났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준 거죠. 서로의 몰수가 서로의 농도가 같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에서 지금 아래쪽에 따로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부피가 다 같다라고 하는 정보도 줘야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T와 부피 V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 셈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몰수관계, 계수관계만으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몰농도에서 줄고 0에서부터 느는데 1대2의 비율로 줄고 늘게 되는 거니까요. 굳이 미수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간다. 그러니까 개수대로 하나가 줄고 두 개 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X값은 이몰 농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A도 이몰 농도가 되는 거니까요. 4몰 농도에서 이몰 농도로 준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시작은 4몰 농도인데 이몰 농도로 줄더라. 그러니까 두 개가 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개수는 2가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수월해지겠죠.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B가 3몰 농도 똑같이 실험 원과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건 1몰 농도로 두 번째 실험 조건을 주고 A는 5몰 농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실험 1에서의 평형상수를 먼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상수는 다 동일한 거니까요. 자, 덕분에 우리는 그런 평형상수를 확인해 주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KC는 덕분에 얼마가 될 거니? 라고 하면 이미 농도로 우리가 기체상의 반응이지만 농도로 값들이 주어진 정보가 있었던 거니까 A는 2몰 농도, 바로 B도 2몰 농도, 그리고 C도 2몰 농도, 그리고 개수가 2가 되고 2가 됐던 거니까 위아래 그대로 지워지게 되면서 따라서 답은 2번, 평형상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답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험 2에서 혹시 실험 1의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보면 어떤 식의 계산으로 연결될까 좀 감이 잡힐 수 있을까요? 사실 반응물이 있는 A하고 생성물이 있는 C에 대한 개수가 둘 다 2가 되기 때문에 둘에 대한 농도가 서로 같으면 위아래 제곱으로 같이 지워지면서 계산이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B에 대한 농도는 똑같이 주고도 있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초기 농도가 바로 똑같이 3몰 농도만큼은 차이가 나는 형태로 줬거든요. 그럼 위에서랑 똑같은 양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즉 A가 그러면 2몰 농도가 줄었어. 그러면 3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B가 3몰 농도에서 줄어서 2몰 농도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C는 줄어서 우리가 2몰 농도가 는 거니까 3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즉 오른쪽에 3, 2, 3으로 적어주게 되면 똑같겠죠. 평형상수를 적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와 평형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금세 보이죠? 따라서 2분의 1. 자, 그럼 이번에는 실험 3를 줬는데요. 실험 3는 10몰 농도, 6몰 농도, 2몰 농도 줬어요. B가 이제 두 배를 늘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A하고 C에 대한 초기 농도 차이값이 8몰 농도로 두 배로 늘었어요. 반응한 양이 두 배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번엔 접근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배만큼 반응했다. 그럼 2몰 농도가 준 게 아니고요. A가 그러면 4몰 농도가 줄었다. 그러면 일종의 Z값은 6몰 농도가 된다라고 가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B는 1몰 농도가 줄은 게 아니라 2몰 농도가 줄어서 4몰 농도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C는 그러면 4몰 농도가 늘어서 똑같이 A가 똑같은 농도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이때 대한 값을 가지고 이게 평형상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거꾸로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6의 제곱이죠. 그럼 이 값은 바로 누구에 비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계산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평형상수가 되는 2분의 1에 비해서는 어때요? 4분의 1이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된 거니까 작죠. 즉 이를테면 이 정도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반응지수 Q값이 평형상수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되겠니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보다 작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정말대로 진행돼줘서 생성물의 양은 늘리고 반응물의 양은 좀 더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정반응 우세. 그럼 정반응 우세라고 하는 건 다음 같은 6몰 농도가 아니라 반응물이 조금 더 줄어야 되겠고 생성물은 그보다는 조금 더 늘어서 평형상태에 도달해야 되겠죠. 이걸 굳이 계산으로 2차 방정식 혹은 3차 방정식까지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이유는 절대로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업번에서는 KC 값은 0.25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미 틀린 거죠. 2분의 1이었고요. Y 값은 3이었니? 맞고요. Z 값은 2Y보다도 우리가 큰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2Y보다 작다라고 해줘야죠. 즉 6몰 농도보다는 우리 작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업번 틀린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도 앞서서의 문제들처럼 평형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재밌었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 A가 분해가 돼서 B하고 C로 쪼개지게 되는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큰 흡열 반응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R을 바로 내려서 보도록 할 건데 주의 깊게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에요. 자, 그림은 A, B, C에 대한 초기 평형 상태 가로부터 일정 온도에서 부피를 V2로 변화를 시켜줘서 평형 상태에 나에 도달한 후에 일정 압력에서 온도를 T2로 변화를 시켜줬더니 평형 상태에 다에 도달을 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한테는 바로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대한 내용은 꽤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간단하게 서론으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고 하면 일단 평형상수식을 쓸 때 우리는 KC는 KP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도로 쓰나 압력으로 쓰나 다 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몰수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토탈의 몰수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로 첨가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토탈의 몰수는 일정하더라. 즉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를 보자면 2몰, 1몰, 3몰이라고 했으니까 토탈은 우리한테는 6몰로 계속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왜 중요한 거니라고 하면 V1에서 V2로 부피를 바꿔줬는데 그 덕분에 압력은 2배로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 이유는 부피가 줄었기 때문이지 라고 한 거예요. 즉 부피에 대해서 변화를 얼마나 준 거니라고 하면 부피를 절반으로 줄여줬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부피의 절반 줄었으니까 압력은 2배로 늘었겠지만 어떤 건 없더라. 입자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바로 평형 이동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평형 이동이 없다라고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챙겨둘 필요도 있겠고 거기다 가하고 나서는 온도가 또 같기 때문에 평형상수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나에다가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써놓도록 할 건데 평형상수는 원래는 농도나 압력으로 풀어야 되죠.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입자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몰수로 그냥 써도 무방하겠다. 따라서 반응물이 2몰, 생성물이 1몰과 3몰, 따라서 2몰 농도의 혹은 2몰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고 따라서 4분의 3이라고 바로 제시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나에서 다루 바뀐 부분이 조금 재밌게 작성이 된 부분이 될 건데요. 나에서는 전체 압력이 2P 기압이었어요. 그 전체 압력 2P 기압 중에서 평형 이동이 없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강조를 한 거니?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A에 대한 몰수는 전체 6몰 중에서 2몰, 즉 전체 6개 중에서 2개, 3분의 1에 대한 비율이었어요. 그러면 A에 대한 압력을 가지고 봤을 때 전체 압력 2P 기압 중에서는 그러면 얼마큼 차지할 거니?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체 6개 중에서 2개만큼 들어있고 압력은 2P 기압이고 그러면 그 분압은 3분의 2P 기압이었어요. 그렇죠? 3분의 2P 기압이었는데 그 3분의 2P 기압이 보는 바대로 A의 부분 압력이 전체 압력이 2P 기압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주되 우리가 온도를 바꿔준 덕분에 그 덕분에 달라졌다라고 한 걸 보여준 거예요. 온도가 바뀌면 당연히 평형상수가 바뀌고 정반응 갈 수도 있겠고 역반응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전체 중에서도 얼만큼의 비율로 바뀐 거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2분의 1의 비율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A의 몰수는 3몰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전체 6몰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A가 우리가 1몰이 는다는 얘기는 B는 C는 둘 다 똑같이 그의 절반씩은 줄어서 각각이 0.5몰이 되고 각각은 그러면 2.5몰이 돼줘서 사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온도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따라서 역반응이 진행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3분의 2P 기압에서 바로 P 기압으로 우리한테는 그 분압이 증가된 이유가 바로 평형 이동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토탈에 대한 압력이 2P 기압으로 서로 같았다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가 된 것만큼 부피도 같이 바뀌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켜줬을까 감소시켜줬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역반응이 진행돼서 A가 늘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정반응 흡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온도는 T1에서 T2로 온도를 증가시켜준 게 아니라 감소를 시켜준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겠죠. 이유는 정반응이 바로 흡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물론 우리가 다루고 했던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는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KC, KP 구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형상수 K라고 쓰고 모수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응물이 A는 3몰이 됐고 생성물인 B는 0.5몰,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C는 2.5몰, 2분의 5몰이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면, 그럼 제곱 써주면 우리는 따라서 4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36분의 번분수 계산 5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 달라진 것도 제시로 물어본다면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선택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 가에서는 그러면 C기체 부분 압력은 P기압인 거냐? 갑자기 나에서 C기체를 물어보긴 했지만 전혀 어려울 바는 아니었어요. 앞에서 제가 A기체에 대한 분압을 계산했던 것처럼 C기체에 대한 분압이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2P기압인데 그 2P기압 가운데 들어있는 C기체의 몰수의 비율이 중요하겠죠. 전체 몰수는 6몰이 있었던 거고요. 그 6몰 중에서 우리가 평형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C기체는 가일 때랑 똑같이 우리가 바로 3몰이 들어있었던 게 되겠죠. 따라서 평형 이동 없었다. 즉 전체 입자수 변화 없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계속 활용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P기압이다라고 했던 건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Y는 3배 X하고 같은 거냐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겠죠. 이미 몰수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압기 관계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0.5몰 대 2.5몰이 됐기 때문에 5배 차이 나는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은 틀렸고요. 온도와 T2와 T1으로 비교했을 때 T2로 가면서는 온도를 낮춰줬다라고 했던 것. 따라서 우리가 T1보다 T2가 낫다. T1보다 낫다라고 줬으니까 디귿번은 맞다. 따라서 답은 기업번, 디귿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에서는 25도씨에서 아이오딘과 수소의 분해와 관련된 반응들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모식도를 주고 많이 물어보고 있죠. 아래쪽에 화살표가 하나 좀 빠지긴 했는데 기체상에서 고체상으로, 왜냐면 문제에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 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주어져 있던 문제였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아래 선택지 보면서 해당되는 질문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B에서 D에 해당되는 에너지 변화들은 모두가 다 0보다 큰 흡열 반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거죠. 왜냐라고 하면 C하고 D를 먼저 살펴보면 이 과정들은 모두가 다 결합 에너지를 묻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결합 에너지들은 모두가 다 0보다 커요. 이건 흡열 반응인 게 맞죠.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B였어요. 기체에서 고체로 증착되는 이 승화 과정은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과정인 거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0보다 모두 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B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해주면 되겠고, 2번에서 질문 줬었던 D하고 C는 그럼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앞서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 결합 에너지를 비교로 질문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결합 길이가 어떨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즉 이를테면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성립은 아니고 아무 때나 비교도 안 되겠죠. 지금처럼 서로가 다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결합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면 수소 분자에서의 결합 에너지가 아이오딘 분자보다도 크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2번은 C가 D보다 크다라고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에서는 그러면 아이오딘이나 수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뜻하는 바를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좀 써보자 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건 일단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 분자로부터, 아이오딘은 기체가 아니라 고체상이 25도씨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원소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아이오딘이나 수소 얼마가 1몰이 만들어진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개수는 2분의 1로, 마찬가지로 개수는 2분의 1로 넣어주고 반응식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2분의 1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요. A만 가지고 옆반으로 써주는 건 부족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다음같이 나타내 주려고 하면 물질 상태까지, 고체상까지 맞춰줘야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물론 그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2분의 1에 A 플러스 B 전체 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3번도 틀렸고요. 4번에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으로 표현 쓸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질문 줬던 결합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아이오딘이나 수소로부터 그 결합 1몰을 끊어서 우리는 중성의 기체 원자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성의 기체 원자로 쪼갤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그 우리는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A, C, D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저 5번에서는 I2에 대한 표준 승화 엔탈피라고 했는데요. 별말 없이 그냥 승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말은 곧 우리가 바로 고체상이 기체상으로 승화되는 것들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D 빼기 B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건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D는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 문제는요. 먼저 도표부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주어져 있는 명제에 맞게 그 주어져 있는 명제에 해당되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바꿔주고 해당되는 걸 위에 주어진 자료 해석으로 연결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물이 증발되는 과정의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평형상수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꽤 중요하겠죠. 이 평형상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그렇죠. 증기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평형상수 온도전성을 가지고 있고 증기압도 온도전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이 323켈빈에서 물의 증기압은 0.1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의 온도와 하나의 증기압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100도씨, 즉 373켈빈에서 그러면 물에 대한 증기압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1기압인 거죠. 그래서 증기압이 우리가 10배가 증가된 건데 온도가 323켈빈에서 373켈빈으로 증가됐을 때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증발 엔탈피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래쪽에서 보니까 기체상수 R값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증발 엔탈피와 표준 증발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에 따라서 생기지 않는다. 즉 온도전성도 같이 묻겠다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괜히 주는 게 아니고요. 온도전성에 대한 증기압의 온도전성을 묻고자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업번에서는 그러면 323켈빈에서 담의 평형상수가 0.1인 건 맞는 거냐? 앞서 얘기했던 거지만 바로 증기압이 곧 평형상수의 의미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묻고 있었던 거고요. 이 의미 자체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니은번에서는 그럼 323켈빈에서 H2의 표준 증발 자유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가 되겠어요? 델타 G노트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준 조건에서의 자발성 여부를 평형상태로부터도 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수식 관계를 물어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RT, ln, KP가 되는 거니까 이 값 그대로 제대로 넣어줬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8.31 제대로 써줬고 온도 323도 제대로 써줬고 바로 평형상수 증기압이 0.1인 것도 잘 써줬고 마지막 주의점 한 가지는 그렇죠. 킬로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것이고 킬로줄 단위로 바꿔 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로 나눠준다? 아, 그렇지. 1000으로 나눠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R값의 단위가 늘 당보들이지만 바로 8.31 줄 퍼 몰 켈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 니은번도 맞고 디귿번. 디귿번에서는 물의 표준 증발 엔탈피는 거의 답정너 수준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물어보게 될 내용들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온도, 두 가지 증기압 나오면 항상 당부를 드리는 거지만 바로 증기압의 온도 전성, 그리고 증기압도 항상 증가되는 비율대로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0.1에서 1.0으로 증가 됐던 것은 왜냐면 증발 엔탈피와 같은 값들은 혹은 우리가 속도상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값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온도 증가되면 항상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엔탈피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우리가 두 가지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높은 거부터 앞에다가 따라서 우리가 373켈빈분의 1 빼기
우리가 323켈빈 준 거였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잘 이항시켜줬는지 보호 확인만 마지막에 당부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변의 가로 안에 있는 역수들을 통분하게 되면 분모 곱을 해주고 분자로는 313 빼기 37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인데 이항시켜준 거 계산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잘 썼니? 라고만 보여준 거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써놓은 걸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마이너스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응탈피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값인 거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써놓은 걸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 요 로그함수 아니에요. 0.1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를 서로 뒤집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를 로그함수를 우리 안에 여기를 역수로 써준 거니까 온도에 대한 부분도 음수값으로 나와야만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음수, 뒤에서도 음수.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킬로주 단위 바꿔주면서 1000 나눠줬던 것 똑같이 확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디귿번도 맞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약간의 그 장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당황하는 것도 저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된 형태들의 식만 제대로 작성해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2번서는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방식과 속도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물론 반응물이 한 종류고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실수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아래쪽에 표를 봤더니 A의 초기 농도와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의 결과에 따라서 B의 농도와 A의 초기 농도에 대한 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은 0에서부터 1초, 2초 다음같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초기 농도는 2몰 농도로 줬었고요. 그 비율에 대한 값이 9분의 4, 13분의 8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보면 막상은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잘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각각에 해당되는 바로 B의 농도들을 찾아주고 그 B의 농도로부터 우리는 달라진 A의 농도를 찾아줘야 시간에 따른 농도 관계라고 하는 적분형 속도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이 표에 주어져 있었던 비율에 대한 값은 초기 농도가 2몰 농도 혹은 2분의 1몰 농도 기준이었던 거니까 나와 있는 그 비율에 대한 값에다가 초기 농도를 이항시켜서 즉 만약에 가해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2배씩을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바로 B의 농도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B의 농도를 먼저 작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B의 농도다라고 하는 것이 2배를 해주게 되면 그 농도값은 바로 9분의 8이고요. 그 농도값은 따서 13분의 16이 돼주겠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다만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덕분에 A의 농도가 2몰 농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1초 혹은 2초가 경과됐을 때 그 농도 값들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A의 농도는 분명히 반응 전에 2몰 농도였었고 9분의 8몰 농도만큼 B가 된다는 얘기는 9분의 8이 줄었다는 게 되겠죠. 그럼 2몰 농도 즉 9분의 18로부터 9분의 8이 줄었으니까 9분의 10몰 농도가 남아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13분의 16몰 농도가 늘었다라고 하는 건 13분의 26으로부터 13분의 16이 준 거니까 13분의 10이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일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게 되면 처음 1초 동안에 감소가 된 비율은 9분의 18몰 농도, 2몰 농도로부터 18분의 10배. 그 다음에는 또다시 1초가 경과되는 동안에 그러면 9분의 10몰 농도에서 13분의 10몰 농도로 준 거니까요. 13분의 9배만큼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한 1초 동안에
1초당 감소 비율이 일정하냐라고 하면 일정하지가 않죠. 두 번째, 그러면 처음에 1초 동안에 감소가 된 변화량을 따져보게 되면 생성됐던 9분의 8 몰롱도만큼이 감소가 된 양이에요. 만약에 0차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9분의 8 몰롱도만큼 준 양에 대해서 그 다음 똑같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감소가 된 양이 절반으로 줄어야 될 건데 절반으로 줄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이 일정해야 돼요.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따져보게 되면 그럼 처음에 1초 동안 그러면 줄어든 양이 9분의 8이었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줄어든 양이 9분의 8만큼 줄었다라고 한다면 그랬다면 0차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1초당 그러면 변화 비율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감소량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몇 차라고요? 그렇죠. 감소량이 일정했다면 0차고요. 감소 비율이 일정했으면 1차고요.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차수가 2차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가운데선 숫자가 가장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형태로 제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2차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나름 차이를 좀 띠게 될 수밖에 없죠. 속도 상수의 반비례가 되는 건 차수엔 상관이 없지만 초기 농도의 반비례가 되는 건 2차가 되는 거니까요. 초기 농도가 2대 2분의 1이 돼주기 때문에 반감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아직 질문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반감기로 봤을 때는 몇 대 몇이더라? 초기 농도에 서로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1대 4의 비율만큼이 되겠구나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나머지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반에서는 속도 상수의 단위를 물어봐요.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차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속도 상수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차수가 2차라고 하는 걸 찾아줬었기 때문에 그 2차 찾아준 걸 통해서 다음에 속도 상수의 단위는 맞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니은번선의 가에서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 자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초기 반응 속도 자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속도 상수를 구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속도 상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위에 주어져 있는 농도들을 가지고 역수를 취해줘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랑 연결해줘서 속도 상수 값을 찾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 농도가 우리가 위에 실험 가에서 9분의 10몰 농도로 달라졌어요. 그걸 역수로 뒤집어 주게 되면 그 말은 우리가 10분의 9에 해당되는 값으로 a분의 1이 달라진 건데 그랬던 이유는 속도 상수 k 곱하기 시간이 1초 플러스 초기 농도 얼마였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2몰 농도였던 거죠. 2분의 1. 그럼 위아래 5배 해주면 우리가 10분의 5잖아요. 넘겨주면 10분의 5를 빼준 거니까 10분의 4가 남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 상수 k 값은 얼마? 따라서 0.4. 그쵸? 단위 따로 안 쓸게요. 자, 그러면 가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라고 했던 건 시간이 0일 때 반응 속도를 뜻하는 거니까요. 그 값은 우리가 바로 속도 상수가 0.4였고요. 여기다 곱하기 그럼 초기 농도 2몰 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1.6이 되겠죠. 따라서 그 말은 5분의 8. 니은번은 맞겠고요. 그럼 디귿번에서는 앞서서의 바로 가하고 다르게 나에 대해서 질문 주고 있고 반감기를 묻고 있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미 속도 상수를 제가 구해놓고 있기도 했었지만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반감기도 위해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4배라고 해주면 그만인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가에 대한 반감기 실험 조건 가가 되는 거죠. 가에서 a의 반감기라고 하는 거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속도 상수가 10분의 4, 5분의 2였어요. 속도 상수의 역수가 필요한 거니까 뒤집어주면 일단 2분의 5로 5분의 1을 뒤집어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초기 농도가 가에서는 2몰 농도였죠. 따라서 2분의 1. 따라서 반감기는 4분의 5초였어요. 1.25초죠.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반감기는 어떻다고요? 여기다가 몇 배? 4배가 더 크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나에서의 반감기라고 한다면 몇 초? 따라서 우리가
5초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3초는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번, 니은번,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차수를 찾아주는 게 좀 까다로웠죠. 앞서 풀어왔던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3번은 다음은 두 개 N2 기체와 F2 기체가 반응을 해서 두 개 N2F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해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과 이에 근거한 속도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반응식에 대한 건 이미 위에 첫 줄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속도 일정 단계라고 하는 걸 먼저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반응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느린 단계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느린 단계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게 곧 속도 일정 단계, RD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그 차수를 바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NO2에 대해서 1차, 그리고 F2에 대해서도 1차, 그리고 전체 반에 대한 속도 상수는 우리가 K1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n 플러스 n은 2차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죠. 우리가 니은번에서는 그러면 속도 상수는 K2까지는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디귿번에서는 플로린 기체 원자라고 했던 건 반응 중간체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전체 반응은 보여지지 않지만 중간에 생겨났다가 그 다음 과정에서 소모가 되는 물질을 우리는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더라. 따라서 답은 기억번, 디귿번,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위에 문제에서 우리한테는 델타 T분의 델타 NO2F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생성물에 대한 계수가 2예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생성물을 가지고 쓰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성물의 계수가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앞에다가 계수를 우리가 얼마까지 계수를 나눠주는 것까지는 필요했던 건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이건 사실 문제 오류예요. 이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원래는 맞는 표현이다. 사실 뭐 문제 전체를 푸는데 답을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25도시에서 수용에서 라고 출발하고 있으니까 뻔해요. 수행성에서의 반응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산염기 반응 아니면 용해도 평형 반응 정도 외에는 평형 출제될 일이 없는 거죠. 약산에 대한 산일이 상수다라고 또 제시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서로에 대한 산의 세기를 비교한다던가 혹은 짝염기 관계들을 가지고 묻겠지 정도가 예측 가능한 정도예요. 아래 주어져 있는 표에 주어져 있는 물질들에 관련된 것들을 아래쪽에 명제들에선 선택지에서 어떻게 묻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선 염계 세기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OBR-하고 NO2-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있는 건데 각각에 대한 우리가 그 짝산의 세기 비교가 중요하겠죠. 짝산에 대한 세기 비교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짝산들에 대한 산일이 상수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산일이 상수를 갖다 직접 쓸 필요는 없어요. HNO2라고 했던 아질산에 대한 산일이 상수가 더 컸었기 때문에 그 말은 산에 대한 세기가 더 세다가 돼주겠고 그 말은 반대로 그에 대한 짝염기 세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 경성이 되는 거니까 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기억번은 맞겠고 니은번에서는 1몰 농도의 HO, NH2O라고 했던 주어져 있던 그 약산의 짝염기예요. 짝염기에 대한 pH를 물어봤던 거니까 해당되는 짝염기의 K B값은 해당되는 산해리 상수로부터 풀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둘에 대한 곱이 물의 자도인의 상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산해리 상수가 대주는 10-6제곱으로 나눠주면 10-8제곱이 돼주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염기가 되는 거니까 염기일이 반응을 하겠죠. OH-가 1대1로 그에 대한 짝산과 1대1로 나오게 되겠고 덕분에 초기 농도 곱하기 우리한테는 염계리 상수가 이제 10-8제곱이 되는 거니까 다음같이 구해주게 되면 그러면 염계 농도가 10-4제곱 몰 농도가 되겠죠. 그 말은 따라서 우리한테는 pOH 값이 얼마가 되니? 라고 했을 때 그 값이 4.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pH는 10.0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가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번도 맞다. 마지막 뒷번
그러면 NO2-하고 HONH3가 서로 반응을 했을 때의 반응의 평형상수는? 하고 물었는데, 해당되는 물질들을 잘 살펴보면 HONH3라고 했던 표의 중간에 있었던 물질은 산해리 반응을 한 거죠. 따라서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물어봤다라고 했던 것은 정반응으로 산해리 반응을 했다라고 했었던 HONH3에 대한 산해리 상수는 정반응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맨 표의 위에 있었던 우리가 HNO2에 대한 산해리 상수는 생성물 쪽에 산이 와 있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대로 역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건 평형상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역수로 고분해준다. 따라서 이 계산만 가져가서 확인만 해주면 끝나겠죠. 따라서 HONH3는 평형상수가 1 곱하기 10의 6제곱이었고요. 그리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아질산에 대한 산해리 상수였으니까 위를 10의 4제곱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요. 이 말은 즉 다시 해서 2.0 곱하기 10의 3제곱과 같겠죠. 따라서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꽤나 단순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선연기 반응은 적정이라든지 완충의 쪽으로 반응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차피 비교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4번까지 문제 풀어봤었고요. 1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시에서 아세트산 용액을 0.1몰 농도의 NaOH 용액으로 적정할 때 적정한 NaOH 용액에 부피에 따라서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중 가와나 이온의 몰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증가를 하지 않는 이온도 있겠고, 처음에는 증가되는 게 없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증가되는 이온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약산인 아세트산에 대한 건 그냥 HA로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반응식을 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 넣어주는 것만큼 그대로 고스란히 늘어나게 되는 이온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혹은 반응해서 넣어주는 것만큼 그대로 늘어나는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처음부터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온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소듐 양이온이 있어요. 왜냐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NaOH 넣어주게 되면 계속 늘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HA라고 썼던 약산에 대한 바로 그 짝염기는 염기를 넣어준 것만큼 늘게 돼 있어요. A-만큼 느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늘지를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소듐 양이온 같으면 계속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계속 X축에서 우리가 NaOH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똑같은 기울기의 비율대로 늘었어야 돼요. 그건 소듐 양이온인 거죠. 하지만 실선으로 준 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A-를 실선으로 나타내 준 거구나. 두 번째, 그럼 이온으로서 처음부터 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늘게 되는 건 뭐가 될까? 즉, 이 꺾인 점이 되는 이 변곡점에 대한 의미가 바로 당량점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당량점까지는 넣어주면 전부 다 반응해서 사라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넣어줘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OH-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0.1몰 농도의 100ml가 당량점이 돼주기 때문에 해당됐던 A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0.1몰 농도 곱하기 100ml,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프 이제 해석은 다 끝낸 거니까 우리한테는 산해리 상수 아래쪽에 또 제시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계산 정도가 되겠죠. 자, 계산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값은 그러면 0.01이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해당되는 몰수를 가지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1몰 농도 곱하기 바로 0.1 리터, 100ml였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값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니네버서는 가가 OH-가 될 거냐라고 했는데 가는 OH-가 아니라 A-, 약산에 대한 짝음기가 되겠죠. 저는 뭐 더 고치기 편하게 그냥 가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나가 OH-야. 맞아, 드번 NaOH를 그러면 50ml 첨가해줬을 때 pH는 이라고 했는데 50ml라고 했던 그 부피 정보는 꽤나 중요한 정보죠. 왜냐면 이 정보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당량점에 대한 절반이에요. 적정 과정에서 당량점을 딱 절반만큼 넣어주면 그때 pH는 바로 그 약산의 pK 값과 같은 거죠. 근데 위에서 제시했던 산해리 상수가 시간스 5제곱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값은 5.0.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선념기 반응은 여러분들도 잘 쉽게 문제를 풀겠지만 계산을 크게 할 일들이 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같은 그래프를 해석만 제대로 해준다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1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다음은 25도시에서 구리와 은의 질산수용액에 녹게 되는 반응의 균형 반응식을 나타내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살펴보니까 개수가 다 작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개수부터 먼저 확인해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텐데 이 문제가 조금 개수를 맞추는 게 까다로울 수는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미트 문제들에서는 아래쪽과 같이 반쪽 반응식을 다 제시를 해주고 출제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만 동일하게 맞춰만 준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반응식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볼수를 몇으로 맞춰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2배, 3배씩 해주는 6몰로 맞춰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에 해당되는 반쪽 반응식은 역반응으로 그래서 3배를 그리고 아래쪽에 질산이온이 환원하게 되는 반응식에는 2배를 해서 우리가 더해준다라고 하면 이동 전자의 볼수는 서로 6몰로 같게 되는 형태로 맞춰주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질소의 산화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냐라고 해보게 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질산에서 질산 이온으로서 생성물의 구리하고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질산 구리로. 그러니까 그때는 질소에 대한 산화수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게 되는 질소 원자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 2개씩 3개, 6개가 더 늘기 때문에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앞에 질산에 대한 개수가 2가 아니라 6개가 더 더해진 8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뒤쪽에 있었던 일산화질소는 그냥 2배가 돼준 B에 대한 개수는 2가 들어가주면 그만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분자에 해당되는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2배가 돼준 C에 대한 값도 4라고 하는 것 들어가는 건 무리가 아니지만 분명히 산화수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질산 이온으로서 구리랑 화합물을 만들었던 것까지 고려해주면 우리는 A 개수는 8로 들어가야 되겠지. 요게 이 문제의 제일 큰 함정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아래는 우리가 개수가 다 맞춰져 있고요. 실버는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1몰짜리고 질산 이온은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3몰짜리 반응이라서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몰수는 3몰짜리 반응이 돼주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표준 전지 전위값들을 써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K1에 대한 이너트 1이라고 해둔다면 그건 질산은 환원하는 거니까 0.96이고요. 빼기 구리는 환원한다라고 산화가 된다라고 준 거니까 0.34V로 계산해주면 0.62V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반응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0.96에서 우리가 이동 전자 몰수를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너트 값은 우리가 세기 성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빼낼 능력의 차이값으로 제시해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었고요. 이 기본들 가지고 질문에 해당되는 걸 같이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 기업번과 니은번은 금세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구리는 산화 상태가 플러스 2죠. 왜냐면 질산이온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구리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질소에 대한 산화 상태는 바로 플러스 5로 앞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 확인하면서 개수를 니은번에서 맞추라고 힌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업번은 맞고요. 니은번에서 A에 대한 개수는 8이었고 B가 2고 C가 4가 되기 때문에 니은번도 맞다라고 바로 읽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거죠.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K2분의 K1에 해당되는 평형상수 B를 물어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에 해당되는 내용의 개념은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바로 델타 G노트는 우리가 마이너스 NF 이노트로 쓸 수도 있겠지만 표준 조건뿐만이 아니라 바로 평형상태가 되어주는 마이너스 RT, LN, K로부터 이노트와 평형상수의 등식 관계를 쓸 수가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RT로 양쪽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NF로 나눠주면 이노트 값은 NF분의 RT 곱하기 LNK로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로그 함수에 해당되는 평형상수의 식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바로 평형상수 로그 K는 반대로 이항시켜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RT분의 그러면 NF로 쓸 수가 있겠고요.
바로 1패럿과 RT 값을 다 고려해서 나눠주게 되면 그럼 그 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059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들어가겠지라고 한 거죠. 그럼 이에 맞게 각각의 K1과 K2를 작성을 해놓고 그 둘을 빼주면 되겠죠. 왜냐면 나눠준다라고 한 건 로그함수로 묶어주면 빼주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로그 K1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넘겨준 거니까 이너트 값은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 이너트 값이 빠져버렸어요. 자, 첫 번째 이너트 값은 0.62V였었고요.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6몰짜리 반응이었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그 K2에 대한 것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그럼 0.0592분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3몰짜리 반응이었고 0.16V였던 거죠.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6배 해주면 3.72가 되겠고 3배 해주면 0.48인 거니까 그 차이 값은 그쵸 3.24가 되겠죠. 즉 다시 해서 좌변을 빼주면 로그 우리가 K1 빼기 그리고 K2가 될 건데 빼기 로그 K2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예 묶어가지고 한 번에 쓰면 로그 함수 안으로 묶어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묶어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K1 나누기 바로 K2가 되겠죠. 이 값은 그럼 우변에서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분모 써주게 되면 0.0592로 묶어가지고 써주고 위에 있는 거 서로 차이값 써준 거니까 3.24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어떤 형태로 쓴 거예요? 말 그대로 10의 지수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거니까 넘겨서 계산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따라서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수학적인 계산이 복잡하기도 했었죠? 자, 우리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은 그림은 납전극이 사용된 두 개의 반쪽 전지를 옆다리로 연결한 갈바니 전지의 초기 상태와 그리고 25도씨에서 반쪽 반응에 표준화하는 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쪽 반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양쪽이 똑같으니까요. 양쪽이 이렇게 동일한 전극을 우리는 농도차 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차 전지는 사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은 게 양쪽이 동일 전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너트 값이 일단은 제로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농도가 주어져 있을 텐데 그 주어진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를 자발적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전지전위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전지전위 값을 구하게 되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른셋식에 넣는데 마이너스 NF분의 즉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2몰인 거니까요. 우리 2분의 0.0592 25도씨라고 줬으니까 따라서 로그 Q값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Q값에 대한 크기는 1보다 작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산화전극 농도가 낮은 쪽을 환원전 쪽은 농도가 높은 쪽을 따라서 농도가 높은 것 분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따라서 0.001 몰농도라고 준 거니까요. 10-3 세제곱이 되겠고요. 위아래 10배 해주면 10-2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지전위 값은 2배가 돼줘서 0.0592 볼트라고 하는 걸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될 부분은 농도가 그러면 늘어나고 농도가 감소가 돼서 언제 그럼 멈춰질 거니? 라고 하는 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멈춰지게 되겠죠. 묻던 묻지 않던 우리는 그러면 0.001 몰농도로부터 늘어나게 된 것과 0.1 몰농도로부터 감소가 돼서 그 농도값도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EX가 되는 건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겠네요. 0.1 빼기 0.001이 되는 거니까요. 0.099가 되겠고요. 나눠주게 되면 X값은 그러면 0.0495 몰농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0.0595 몰농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산까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가져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그때 가서 계산을 쓰도록 하자고요. 나눠서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더 계산을 잘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호는 초기 상태의 전지 기전력은 0.05V가 맞는 거니 먼저 이미 확인이 됐던 거죠. 몇 번 맞고요. 오른쪽 비커에서의 그런 납 정극은 산화가 일어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오른쪽은 0.1몰 농도짜리였잖아요. 농도가 높으면 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원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은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서는 왼쪽 비커에 NaI를 첨가를 해주게 되면 침전이 생기게 되면서 전지 기전력은 감소가 되는 거냐라고 했어요. 일단은 소듐 양이온은 상관이 없겠고 I-가 들어가게 되면 납 이가 양이온과 우리가 바로 두 개 I-가 만나서 침전을 만드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덕분에 납 이가 양의 농도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덕분에 그 말은 우리한테 따라서 농도차가 증가를 한다는 게 되겠고요. 농도차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전지 전이값은 더 증가가 되는 거지 감소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까지 물어보지 않았네요.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었던 내용은 용해도 평형, 침전반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묶어서 물어봤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1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다음 화학 반응식은 니켈이 플러스 착물의 리간디 치연 반응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재밌게도 델타 H와 델타 S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반응식을 보게 되면 암모니아 4개, 물이 2개가 달라붙어 있던 반응물로부터 2개 에틸렌다임을 넣어줬더니 물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물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가 그대로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은 질소가 결합이 된 게 떨어지고 질소가 그대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번째 나반응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모니아만 6개가 달라붙게 되는 반응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성물에는 에틸렌다임이 3개로 전부 다 치연된 반응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 겁니다. 두 반응에 대한 차이점을 좀 먼저 구별해서 볼 텐데요. 일단은 붙고 떨어지게 되는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밑에 있는 반응과 위에 있는 반응, 가와 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델타 S 너트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반응에서는 입자수가 하나가 반응을 하고 킬레이트 리간드 2개가 들어가서 착화물이 하나가 나오면서 4몰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나반에서는 하나가 반응을 할 때 3개 에틸렌다임이 같이 반응을 해주고요. 생성물 하나와 6개의 리간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오더라. 즉 정반응 결과로 입자수 변화를 판단해 보게 되자라고 하면 수행성에 대한 입자수 변화가 가반에서는 2개, 그리고 나반에서는 4개라는 사실이에요. 3개라는 사실이에요. 입자수가 더 많은 증가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엔트로피 변화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 값은 70J/Kelvin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아래에서 사실상은 붙고 떨어지는 게 다 질소가 붙고 그대로 똑같이 니켈과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반응 엔탈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긴 어려운데 어쨌든 마이너스 17kJ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응 그 자체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델타 G노트입니다. 델타 G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델타 G노트는 델타 H노트 빼기 온도 T 곱하기 델타 S노트인데 빼줄 값도 나반응이 더 크고요. 반응 엔탈피도 더 음수인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에서의 델타 G노트보다도 나에서의 델타 G노트 값에 대한 부호가 더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나반응이 더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어서 우리 질문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에서는 A 값은 우리가 70J보다도 작다라고 했는데 그럴 순 없었다라고 하는 것. 즉 킬레이트 리간드가 더 많이 치환되기 때문에 입자수는 더 많은 증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거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러면 반응 가에서의 표준 반응 자유에너지라고 했던 것을 아예 계산도 해줄 수가 있을까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계산도 가능하겠죠. 식만 써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0kJ 빼기 온도는 우리한테 300켈빈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는 70인데 그 값을 0.07로 바꿔서 킬로줄 단위로 계산만 해준다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서는 다음 같은 니켈 착화물과 에틸렌다임이 결합이 된 착화물들 모두가 다 광학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어차피 에틸렌다임만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우리가 모두가 시스 배열 외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물이 한 자리 리간들 결합이 된 건 물만 트랜스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도 모두가 다 시스 배열의 형태를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 다가 우리는 어떤 게 가능하더라? 광학 이성지체가 가능하더라 라고 했던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당부드렸던 게 있었던 거니까 이 올시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서로 다 같은 방향, 90도 각도의 각도 방향으로 결합된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잔의 대칭면이 없는 거니까 덕분에 우리는 광학 이성지체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 6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쉽죠? 자, 19번 문제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에서는 표는 바닥 상태에서 세 가지 팔면체 차기온이라고 했으니까 6배짜리 다 똑같은 화합물이 되겠죠. 그리고 가시 영역 최대 흡수 파장과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다시 해서 결정장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금세 알 수가 있겠죠. 자, 봤더니 제일 첫 번째는 물이 6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로린이, 그 다음에는 에틸렌다민이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베이스는 어차피 다 똑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먼저 선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산화수예요. 그래서 중심금속의 산화수를 다 판단을 해주게 되면 이 세 가지 척화물에서의 모두가 다 산화수는 플러스 3인 거죠. 코발트에 대한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돼주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디옵탈의 전자수도 쉽게 예측이 가능해요. 디옵탈의 전자수라고 하게 되면 몇 개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 산화수가 우리가 3이 되겠고 족번호가 9족인 코발트로부터 3만큼 빼주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디옵탈의 전자수는 6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는데 나머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건 리간드가 되겠죠. 물도 있겠고 그리고 F-도 있겠고 중성인 에틸렌다민도 있겠죠. 그런 리간드의 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자기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들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흡수되는 파장이 600 그리고 700이라고 파장이 더 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리간드의 세기가 더 약하다. 즉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우리가 비교 변수가 될 수 있는 리간드를 통해서 우리는 물보다도 F-가 더 약한 장 리간드로 작용을 해줬고 갈라짐도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판단해 줄 수가 있는 내용들은 흡수 파장이 되겠죠. 흡수가 돼서 덕분에 보여지는 색깔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 거니까요. 보이는 색깔이 녹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그 빛에 대한 파장이 700나노미터, 즉 빨간색 빛을 우리가 바로 흡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 흡수가 되는 빛의 파장이 파랑색이다. 즉 꽤나 짧은 빛을 흡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최소한 그 파장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700 혹은 600보다도 더 짧다라고 하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600나노미터보다 더 짧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곧 우리한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었던 여기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비교가 좀 잘못됐죠. 갈라짐 에너지는 그러니 물이 결합이 됐을 때가 파장이 더 짧으므로 우리는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적 성질을 따져주게 되면 갈라짐이 더 작은 F-에서 결합을 했을 때도 우리 호전자수가 많은 상자기성을 띠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쉽게 짐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에서 가는 700나노미터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더 짧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고요. 2번에 나는 상자기성 이미 맞는 말이었었고 F-는 물보다도 약한 장 리간드도 이미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흡수된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이 가능했었다. 흡수 파장이 어땠다고요? 바로 람다 맥스가 우리한테는 물일 때가 우리한테는 600이었고 그리고 F-일 때가 700으로 더 파장이 짧았기 때문에 더 강한 장 리간드는 물이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틸렌다민이 3개 결합된 것과 F-가 6개 결합이 된 서로의 화합물에 대해서 코발트의 산화수를 물어봤는데 모두가 다 같았던 거죠. 이건 뭐 아예 차이가 없는 거니까 4번도 맞는 말. 5번에서는 그럼 플로린이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코발트의 3dx제곱 그리고 3dz제곱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는 모두가 다 같은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전자수가 6개가 되긴 하는데 상자기성을 띈다라고 하게 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 모두가 다 전자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진짜로 전자 배치를 다 쓴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명확하게 우리가 1번이 틀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번에서는 진짜로 전자 배치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전자수가 6개가 될 때 갈라짐이 크면 아래쪽에 다 들어와서 반자기성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2개, 나머지들은 전자 다 하나씩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축상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dz제곱 혹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해당되는 축상 오비탈은 전자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답은 우리가 1번이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어때요?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은 다음은 HCl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실험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표준화 과정 자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실험 과정 첫 번째 강에서는 증유수가 반쯤 채워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진한 염산 용액 65ml를 이라고 했으니까 그 농도 일단은 X몰 농도라고 해보고요. 그럼 65 Xm몰만큼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리고 1리터까지 표선까지 채워서 우리가 일단 희석시켜 주겠다라고 준비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나에서는 1차 표준급의 탄산소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약 안에는 탄산소듐 자체가 양이 정확한 양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준 거죠. 화학식량은 106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110도씨에서 가열한 후에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꺼내고 나면 그러면 대기 중에는 H2CO3를 만들 수 있는 CO2가 많이 있겠고 그럼 그런 CO2가 또 달라붙게 되면서 탄산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열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니라고 하면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CO2가 접촉을 통해서 탄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가열한다라고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탄산소듐을 우리가 정확한 질량 측정하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50ml짜리 용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탄산소듐에 지시약을 넣어주고 적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적정하게 되면 우리가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변색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적정을 멈추고 그리고 푸른색이 될 때까지 용액을 가열한 후에 잠시 식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초록색으로 전부 다 바뀔 때까지 우리가 HCl을 천천히 넣으면서 완료한다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 가열하게 되는 나름의 이유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반응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반응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탄산이온이 H2CO3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들어진 그 탄산은 아직은 반응하지 않은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반응하지 않은 CO3-2-랑 또 반응을 해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열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다음 같은 탄산을 우리가 가열해서 CO2로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CO3-2-를 누구로만 산으로만 다 적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넣어줬던 바로 CO3-2-에 대한 양은 몰 질량 106으로 나눠주면 1.06을 나눠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m몰이 들어있는 걸 통해서 탄산까지 전부 다 바꿔주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HCl을 표준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있던 몰수는 어차피 1.06g이 중요한 거니까 10m몰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이걸 적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왔던 HCl 용액의 부피, 즉 희석된 용액을 Y몰농도라고 해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탄산 이온을 바로 HCl, 표준 용액이죠. 희석된 그 농도를 Y몰농도 곱하기 25ml만큼 들어간 결과로서 적정했다라고 얘기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때 마지막 주의점은 1당량만큼이 아니라 탄산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2당량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그러면 Y몰농도라고 했던 것은 0.8몰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0.8몰농도 1리터를 만들었던 건 처음에 있었던 염산용액, 진한 염산 용액을 희석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0.8몰농도잖아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계산으로 이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0.8몰농도 우리가 1리터까지 표선까지 채워준 거니까요. 그건 그러면
우리가 X 몰롱도 곱하기 65ml, 즉 0.065 우리가 바로 리터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진한 용액은 나눠주게 되면 그럼 다음같이 양쪽에 1000배하고 나눠주는 게 좀 더 빠르겠죠. 800을 65로 나눠줘서 농도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 뭐 대략은 한 뭐 10몰롱도는 충분히 넘어가겠죠. 한 12몰롱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지시학에 대한 부분도 좀 특색이 있었죠. 늘 지시학 좀 암기를 해두자라고 당부를 좀 드리는데요. 색깔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산성수액이 될 때 그 색깔이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염기성 조건일 때는 푸른색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뭐가 될 거니라고 하면 사실 이 지시학은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은 아닐 거예요. BTB 같은 게 돼줄 겁니다. 이건 암기를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 텐데 질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되도록이면 좀 암기를 예전에 좀 안 물어봤었는데 질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서는 과정 나에서 가열하게 되는 이유라고 했던 건 시약에 포함이 되었던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산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해준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서는 다해서 증류수의 부피를 만약에 50ml가 아니라 100ml로 늘려주면 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들어있었던 CO3 2-에 대한 질량은 1.06g,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앞서도 106으로 나눠줬던 10ml만큼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양이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똑같이 25ml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3번에서는 진짜로 물어보죠. 페놀프탈레인이냐라고 한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페놀프탈레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산성 조건에서는 그 색깔이 무색인 거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BTB까지는 기억 못 해줬어도 페놀프탈레인은 아니다 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4번에서는 과정 마에서 가열을 하게 되는 동안에는 어떻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분명히 누가 제거가 된다고요? 생성됐던 탄산이 제거된다고요. 가열해주게 되면 탄산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CO2로 덕분에 우리는 산이 제거되는 거니까 pH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다. 맞아. 5번에서는 계산된 결과로부터 HCl 용액의 농도라고 한다면 0.3몰 네, 그 말은 안 되겠죠. 이미 그랬지만 0.8몰 물론 이것도 실은 나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에서 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65분의 800몰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0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서두 때 언급드렸던 간단한 초평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중간에 약간 암기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계산에 대한 것들도 제법 과거보다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형식 자체는 과거보다 더 어렵거나 추론이 더 어려워진 형태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시험을 대비를 하시면서도 그 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유형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복습을 해 나가신다면 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을 도와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